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3%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다우지수는 32,774포인트, 종가 기준 신고점을 경신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59% 내리면서 13,319포인트에 각각 장을 마감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정할 전망입니다. 미 연준이 최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 내놓을 진단과 처방에 따라 금리와 함께 주가도 출렁댈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첫날 40% 넘게 올랐던 쿠팡의 주가가 상장 이틀째인 현지 시간 12일에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52.76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48.4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성공적인 뉴욕 증시 대비로 인해 국내 비상장 기업들의 해외 상장에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5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고 차등 의결권까지 확보한 만큼 제2의 쿠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에서는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 오너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며 글로벌 5대 증권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차등 의결권은 경영자에게 일반 주식보다 20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7,100만 원대까지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져 같은 종류라도 거래소별로 거래처 가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 벨의 장혜리입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기성 앵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에도 시장을 흔들 만한 주요 이슈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저희 오프닝 벨과 하나씩 점검해 보기로 하면서 마감 시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수민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금 뛰어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 민감 종목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 상승하면서 올해 연속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도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0.59% 하락하며 지난 금요일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 통과가 됐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까지는 미국의 모든 성인들에게 백신을 보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장중에 국채 금리는 1.6%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긴장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성장주로부터 또 가치주로의 자금 이동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날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부동산 관련주들과 산업주들, 거기에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1%대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들도 1.09%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테크놀로지,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금리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이 2%대, 구글이 2%대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공유를 막기 위해서 본인 확인 기능을 테스트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날 주가 0.9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7373 맥스의 대규모 신규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잉사 오늘 6.82% 급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269달러 선에서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노바백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노바백스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예방 효과가 96% 정도로 나타났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변이 바이러스도 86% 이상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바백스 8% 이상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현재 202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상장 첫날에 40% 이상 급등을 했던 쿠팡이었는데요. 이틀째는 1%대, 1.58% 하락하며 48.47포인트의 이 날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비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사상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만 무려 80%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투자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일부 투자 기관과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수에 나섰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도 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6만 달러 선을 조금 넘기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의 역대 최고 금액의 벌금 부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반독점의 이유로 약 9억 7,500만 달러를 웃도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인데요. 이는 역대 최고 금액의 벌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러한 압력이 경제 주권을 쥐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리바바 주가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3.71% 하락하며 231.87포인트의 87달러의 이날장 마감을 했습니다. 네, 화웨이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상대로 추가 제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5G 장비를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에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규정을 받고 체결했던 수출 계약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쿠팡과 관련돼서 배달 업체 상장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쿠팡에 이어 다음 타자는 마켓컬리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마켓컬리가 올해 안에 뉴욕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신에서는 현재 마켓컬리의 시장 가치를 8억 8천만 달러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아마존과 달리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해서 상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유로 꼽은 상태인데요. 게다가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도 또 스펙을 통한 합병을 통한 상장을 논의 중입니다. 합병이 성사가 된다면 합병 회사의 가치는 약 400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유럽 시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유럽의 장 초반에 급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는 제한했지만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0.46% 소폭 하락하며 마쳤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가 0.21%, 영국 지수가 0.36% 소폭 상승하면서 유럽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에 힘입어서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화웨이에 대한 제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는 조금 상승폭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1.73% 급등하며 마감을 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0.47%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가 2.2% 크게 급락하면서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시장에서는 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모두 마쳤습니다. WTI 4월물이 0.68% 소폭 하락하면서 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0.65% 소폭 하락하며 69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달러 같은 경우는 1,725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일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가 오늘부터 제한이 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고자 미니 코스피 200 종목을 공매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으나 이때에 따라서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가 42% 정도 줄어들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이어집니다. 2월 주택가격 지수와 함께 1, 2월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실업률까지 많은 일정이 이어지니까요. 모두 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3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발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기 지수를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개장을 해서 오전 5시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에서는 파워데이를 개최합니다. 이곳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로는 국내 배터리 협업사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있는 만큼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와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오프닝 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글로벌 마감 시황까지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외신을 통해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요 이슈로 시장을 흔들었는지 함께 보시죠. 네. FOMC 회의 소매 판매 이번 주에 알아야 할 사항들이라는 제목입니다. FOMC meeting, retail sales, what to know in the week ahead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주말에 나온 소식인데요. 3월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다가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목이 FOMC에 쏠리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죠.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금리 상승 완화 정책이 나올 경우의 수를 거론을 하면서도 뚜렷한 정책 없이 기존 방향성만 재확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 연준을 비롯한 미 금융당국은 다가오는 16일에서 17일 3월 FOMC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1년에 8번 열리는 FOMC 회의는 경제 정세를 검토하고 미국의 단기 금융 정책 목표나 방침을 결정하는 정례 회합입니다. 시장에서는 FOMC가 YCC나 채권 수익률 곡선 통제죠.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단기채 매도, 장기채 매수, SLR이라고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연장 등 금리 상승 억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FOMC에서 OT 등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보다 기존의 저금리 그리고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시장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이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기 직전인 지난 4일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 연설에서 금리 인상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인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FOMC 소식 저희 오프닝 벨과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보시죠. 네, 주요 매체는 아닙니다만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 외신 확인해 봤습니다. 네, 두 가지 상품 및 세계 경제 재개에 가장 잘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외신 기사 확인해 보시죠. Two commodities could be the best exposure to reopening global economy, trader says라는 기사이고요. 정식 주요 매신은 아닙니다만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이 2020년 2.3% 성장 둔화에서 2021년 반등해서 연간 GDP 성장률 8.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경제인 미국은 올해 4.8%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에 수축한 뒤에 둘 다 통화와 또 재정 부양책을 사용해서 느린 경제 활동에 대응을 했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고요. 다니엘 셰이라는 그 옵션의 디렉터이네요. 심플러 트레이딩이라는 옵션 디렉터인 다니엘 셰이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고 금리 상승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상품 시장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은 돈을 인수한 전 세계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뿐만 아니다. 앞으로 올 인플레이션을 볼 때 특히 구리와 석유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한 재계 경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고 특히 구리와 석유를 살펴보면은 정말 좋은 해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기사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구리는 지난 12개월 동안 68% 정도 상승을 했고 2월 말에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석유도 1년 동안 110% 정도 증가하면서 야단 법석이 났다, 난리가 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산업이 잘 되면서 이제 구리가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모험을 시작하면서 또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모두 좋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 아시아가 유행병을 더 일찍 떠나고 회복 중이다. 미국은 금리를 조금씩 올렸지만 여기서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금 뒤처진 유럽이 오히려 결국 파티에 합류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함께 내보냈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완벽하게 동결된 것은 아니지만 신흥시장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신흥시장과 함께 구리 그리고 석유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한번 보시죠. 네, 미국이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독점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와케워치인데요. US looks to ease China's monopoly on rare earth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히토류 금속은 스마트폰과 또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스피커 그리고 TV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중국이 현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또 투자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사이고요. 히토류는 정유에 사용되는 란타늄, 또 항공기 엔진용 프라세오디늄, 디뮴이네요. 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구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네오디뮴을 포함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17개의 원소 그룹을 말합니다. 네,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자석 피드 히토류인 네오디뮴이랑 프라세오디뮴이라고 바이스 레이팅스의 편집자인 자원 전문가죠. 션 브로드버그이 말했는데요. 휴대폰과 또 전기자동차,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고성능 자석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자석에 대한 수요는 또 향후 10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히토류 자석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총 히토류 수요의 약 40%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히토류 매장량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한 올해 1분기에 채굴 할당량을 거의 30% 늘릴 것이다. 이는 강력하게 증가하는 수요를 의미한다라는 내용까지도 나와 있네요. Strong and rising demand라고 나와 있죠. 히토류에 대한 세계 시장을 단단히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무역 분쟁에서 수출 제한을 고려하는 등 과거에 중국의 지배력을 활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또 미국 세계무역기구 WTO에는 2014년에 중국이 그룹의 규칙을 위반한 또 히토류 수출에 대한 제한과 의무를 설정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석유와 또 유사한 차세대 전략 상품으로 중국이 히토류를 인식했다고 10년 넘게 들었다. 또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사용함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외신을 통해 확인해본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외신을 통해서 히토류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전에도 뭐 히토류 소식은 많이 전해드린 바 있는데 우선 가장 네. 중요한 미국 증시 국채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채금리 얘기 여러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42%까지 올라갔다가 정규장 마감에는 1.63%대에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전날과 비교해가지고 10bp 가까이 뛰어오른 거기 때문에 크게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이 금리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쭉 이 전망과 관련된 자료들을 뒤져보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져서 1.5%대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1.8%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비관적으로는 수개월 내에 3.5%까지 오를 거다라는 네. 그런 예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리가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하게 지목되는 두 가지 요인은 하나는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 이렇게 두 가지를 지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경기 부양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곧 미국 개인들한테 수표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 뭐라 그랬는가 하면 미국 성인들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5월 달까지 모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바이러스 독립기념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독립기념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뭔가 하면 쓸 돈이 생기고 돈을 쓸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네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제 성장을 물론 견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가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리는 앞으로도 오를 걸로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또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또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각양각색의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1.5%로 올라갔을 때 한번 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7%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5%는 S&P 500 지수에 소속된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1.5%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작을 했었고 1.7%는 개도국 네. 주식 배당 수익률이 1.7%쯤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7%를 돌파한다면은 또 한 번 발작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상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 과연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시적인 지표로 시장을 예단하는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고점이 지났다. 우리 시장 기준으로 따지면 최고점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힘든 두세 달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성장에 따른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상의 기업의 수익이 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좋은 기업들을 위주로 한 실적 장세가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사실은 일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가 입장에서는 일단 개인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 분명한 건 뭔가 하면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공매도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닌 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낙관적으로 보고 일단 들어가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시장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시장일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좀 몰입하는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할 걸로 이렇게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와 또 주식시장의 연동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번엔 진짜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7천만 원을 돌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에서 7천만 원을 넘어서 가지고 7,14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99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도 이유가 없고 떨어질 때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네. 굳이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를 얘기를 하자면은 과거에는 개인들 위주의 거래에서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다가 이
진입을 담아두는. 시키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이었죠. 6,850만 원까지 올랐다가 제닛 앨런 장관이 경고를 하고 난 뒤에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서 9일 날 6천만 원을 돌파를 했고 14일 날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돌파를 한 겁니다. 과연 어느 쪽에 이 스탠스를 둬야 될지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참 뭐라 그럴까요? 롤러코스터를 탄 네. 그런 입장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인 의견은 좀 심하다는 쪽에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뭐 1억까지 올라갈지 계속해서 그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만큼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 증시의 흐름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 흐름 짚어주실 전문가죠.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주말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미국의 흐름 또 지난 주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금리 급등 속도가 좀 빠르긴 했는데 그거에 이제 시장이 좀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적응을 해서 지난주 다우, S&P, 나스닥 모두 비교적 지난 2주간에 비해서 완만한 상승세를 좀 기록했고요. 이런 모습은 이번 주도 완만하게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게 금리 상승이 급격한 모습을 좀 보인 거에 시장이 좀 놀랐는데 이미 1.5 말씀하신 대로 1.6 이거는 이미 적응을 좀 한 것 같고요. 1.7까지도 이미 시장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중간중간 튄다고 하더라도 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발작적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모습은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6, 17일 날 그 FOMC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별다른 조치, 이 금리에 관해서는 YCC라든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이런 건 안 나오겠네요. 예, 예.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 YCC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옐런이나 파월 의장도 그 기존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 어떤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장기 금리 원래 중앙은행의 목적은 통화의 가치를 지키고 그 단기 금리를 조정을 해서 그 시장 안정화를 하는 것이 이제 중앙은행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장기 금리에 직접 개입해서 자산 가치를 조정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행위라고 직접 가서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FOMC에서 나올 얘기는 그냥 립 서비스 수준에서 관망하고 있다, 이걸 잘 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초완화적인 예. 이 통화 정책은 계속 갖고 가되 예, 예. 이 금리 급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냥 주시한다 정도의 멘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그 한번 행동을 하면 굉장히 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한번 쐈습니다. 그럼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청와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 그 미사일을 또 한 번 쏩니다. 그럼 북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우리는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네. 네. 그리고 한 번 더 쏘면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고 용납하지 않겠다.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립 서비스만 나올 것이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예. 만약에 그런 립 서비스만 나왔을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럴 줄 알았다고 하겠죠. 예, 사실 실망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는 약간 그 주식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2%, 3% 아까 말씀하신 대로 2%, 3%의 금리 급등이 단기간에 초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구간 어떻게 보면 1.5에서 1.6 그리고 또 다시 거기서 10% 정도 상승한다면 1.7 이런 식의 구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받는 충격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서 이 금리 급등을 이뤄내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경기 호전의 사인이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리 급등은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것과 직접 연관이 되고 있어서 주식시장 자체를 끌어내리는 그런 힘 뭐 1월 말이나 2월 초 같은 그런 힘을 좀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예.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 지금 우리 글로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잠깐 국내로 돌아가서 예.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 우리나라의 실질 금리도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폭은 우리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뭐 발작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더 강한 조정을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은 뭐 이제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정부가 연준이 매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기 국채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신용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의 그 신용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거게 되겠죠. 근데 이 속도 물론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여기서 신용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의 그 수익률보다 이 말하자면 이 레버리지의 수익률보다 부담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철회를 그러니까 철수를 네네. 자금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좀 생기겠죠. 근데 실제 시장에서 이 신용 투자로 가지고 들어온 자금은 전체 시장에서 이제 요금 예금, 그러니까 예금 시장에서 들어온 자금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고요. 개인 투자자 개별로 봤을 때 악영향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애초에 예전에도 처음 그 오프닝 벨이 시작됐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앞으로 시작될 것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하시는 말씀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신용융자를 받아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금리 상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타격을 그렇죠. 입을 것이고 예. 그것 이외에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게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그 수익이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또 그 장점이 또 있겠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실적 위주의 좀 예. 종목으로? 투자를 하면 예.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안정을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규제를 내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냥 약간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금리 상승이 뭐 어떻게 보면 바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고 있는데 뭐 내놓을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거로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내놓을 대책은 사실 김기성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아니면 YCC 같은 뭐 그런 극단적인 또 정책들이 또 있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뭐 회사채 매입 같은 정책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정책을 썼던 거는 이제 금융위기 때 미국 내 금융위기 때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이 자산 가격의 하락폭이 너무 커서 그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의 효과 자산이 늘어나면 소비의 측면이 더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측면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주가도 폭락하고 그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는 폭락했죠. 바람에 네. 뭐 7천만 명이 자기 집을 잃고 쫓겨난다든가 그 주가도 폭락하는 바람에 도저히 현금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극단의 조치를 썼는데 지금은 15%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미국이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건데 특히나 여기 잠깐 조정을 받았던 이런 시장들은 나스닥의 부분적인 종목이고 나스닥의 기술주는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고용시장 전체에서 뭐 미국 전체 GDP에서 5%, 고용시장 전체에서는 5%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뭐
고용의 5% 미만을 차지하는 이런 이 자산 시장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소매 판매 지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예, 같은 예. 경우에. 그런데 이 2월달 소매 판매 지표는 지난번에 그 9천억 달러인가요? 네, 그 예, 경기 예. 부양 대책 때 그 뭐 1인당 얼마 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말하자면 사용된 결과로 나올 텐데 네, 네. 이 보는 어떤 시각에서 이 숫자를 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월 달 연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에 지급한 그 부분도 있고 12월 1월이라는 계절적 측면 그 측면도 네.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소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비 판매 지수라는 거는 그 서비스를 다 제외하고 네. 상품만 구성이 되는 네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번에는 그 지급되는 돈이 없어서 상품 구매가 그 뭐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기대하겠지만 사실 뭐 늘어났다고 지금 통계는 잠정적으로는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가, 인플레이션을 기대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전체 미국 내 그 GDP 그리고 또 그 GDP를 보면 인플레이션을 또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 전체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상품 가격은 20%밖에 차지하지 않고 서비스 부분의 임금이 80%를 차지하거든요. 네. 미국 경제에서.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소비 판매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플레 요인인 그 임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많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아무리 많이 물건이 판매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요인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밖으로 사람들이 좀 나와서 구매를 좀 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주에 또 FOMC 외에도 미국 엘래스카죠. 엘래스카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또 새로운 행보가 좀 예측이 되는데 네. 주식 시장에도 좀 어떤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안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게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 이제 남은 요인은 당분간 남은 요인입니다. 당분간 예상할 수 있는 요인은 미중 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4단계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무역, 기술, 금융 그리고 체제에 대한 대결이 있을 건데 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으로 대결을 했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한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질을 오히려 더 낮추고 관세 수입은 올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 어떤 상품 가격은 올리는 일이 있고 중국이 굉장히 방어적 태도를 갖추면서 성공하지 못한 대결이었었는데 지금 남은 게 이제 첫 번째 남은 게 바이든 정부의 기술과 금융 어떤 대결이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말씀하신 그 알래스카에서의 회담이 될 겁니다. 근데 알래스카에서의 얘기는 뭐 미국의 기술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플랫폼이나 기술 기업은 중국 가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중국은 미국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낮은 단계에서부터 얘기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중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준비해서 오는지부터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미중 간의 첫 번째 회담, 고위급 회담이고 처음으로 하는 그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험악한 분위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어디까지 수용해서 또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올 여름부터 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분위기가 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양회 기간 동안에 서로 주고받은 말만 보면 네. 블링컨 국무장관은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독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침해 네네.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리커창이나 왕이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뭐 대만 문제, 홍콩 문제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레드라인이다. 네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타협점이 없어 보이는데 네네. 과연 허니문으로 끝날까요? 허니문으로
보통 아침 드라마들이 네. 이것도 뭐 일종의 아침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아침 드라마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만이나 홍콩 문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미국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을 문제라고도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요번에 보니까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애국자로 맹세를 하고 애국자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아예 피선거권이 없어서 등록도 못 하게끔 그렇죠. 돼 있던데 그럼 뭐 이거는 이제 박탈을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에서 인정을 한 사람만 하는 걸로. 근데 이게 이 미중 간의 어떤 그 이런 회담과 연결시켜서 보면 그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홍콩 문제나 대만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가겠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주말에 나온 그 쿼드 회의 이 결과를 보더라도 네. 중국이라고 지칭을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그 고위급 회담을 전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감을 보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한 주를 또 위해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그 벤자민 그레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마현인 오렌 버핏? 워렌 버핏 옹이죠. 예.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워렌 버핏 형님 아니 형님이 아니고 할아버지 예 선생님이죠. 벤자민 그레임이 하신 얘기 중에 길게 보고 투자를 하라. 예. 근데 이제 제대로 그 제자를 키우셨죠. 뭐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 같은 분이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90세가 다 되셨는데도 지금도 그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가장 돈을 많이 벌으셨던 시기가 60세가 돼서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10대부터 투자를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50년, 40년 정도 걸리신 건데 뭐 누가 40년 걸려서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40년 걸리더라도 전 세계 2, 3등 부자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면 다 그 정도 능력은 다 가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2월 초에 뭐 이걸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뭐 그렇게 뭐 패닉스 상태에 빠지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또 반등할 때 이거 뭐 다시 이거 지금 못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장에 접근하지 마시고 어떤 분 또 이거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완만하게 올라갈 때 자기의 그 모습 원래 좀 지키시고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하시던 패턴을 천천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낙관적으로 보되 장기적으로 접근해라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뭐 전 그 의견에 조금 반대를 합니다만은 일단 네. 충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반대 의견도 궁금하지만 네, 여기서 인사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았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박철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개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 또 순매도했나요?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이제 확정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매도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주 거래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종목 순으로 보면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개인분들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현대차, LG화, 그 다음에 H&M, 그리고 LG전자, 하나금융지주, 기아차, 빅히트와 같은 종목 순으로 매도 물량이 가장 많았었고요. 자, 순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포스코, 그리고 DB하이텍, 카카오, KB금융, 이마트와 같은 기업들 순으로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순매도가 가장 강했던 코스닥 종목은 비덴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박셀바이오, 알테오젠, 상강 M&T, 국일제지, 펜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덕산 네오롭스와 같은 순으로 순매도 물량이 가장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다날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넥스, 그다음에 세원, 코리아센터, 리노공업, AT세미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쇼박스, SM, 지어소프트, 오스텐 임플란트, JIP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종목들 순으로 가장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을 좀 담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파신 것 같습니다. 주로 들어본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투자 흐름은 어땠나요? 네, 일단은 거래소 쪽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와 순매도 종목들을 보면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조금 많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고점을 계속적으로 경쟁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횡보하면서 고점에 왔을 때 삼성전자에서는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고점과 저점 사이가 멀진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또 다시 한번 소폭 내려오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보다는 최근에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고점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코덱스 레버리지, 즉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면은 수익을 내는 상품이 세 번째로 매도 물량이 많았었는데 그 말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지수가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매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나 LG화학도 매도 물량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좀 올라왔던 종목들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코스닥 시장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거래소에서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두 기업이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역시나 지금 배터리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배터리 관련된 섹터였죠. 친환경 자동차, 즉 전기차에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죠. 따라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기대감이 아직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터리 관련된 섹터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는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코스닥 종목을 좀 보면요. 일단은 최근에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 저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온 종목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큰 악재가 있었던 바이넥스 같은 경우 큰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JI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펀투스 등등등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런 컨텐츠 관련된 회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컨텐츠 쪽에 매수세를 밀려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FOMC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스마트하게 좀 대응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을 보면요. 바로 FOMC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새벽에 FOMC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시장에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치로 보면요. FOMC에서 이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전망을 좀 상향 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FOMC에서 특별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FOMC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FOMC 전까지는 시장이 관망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금은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번 주에 가장 또 시장에서 관심이 몰리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이 있죠.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18일 날 이제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 중에 SK 계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SK 지주사도 있었고요.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케미칼과 같은 SK 관련된 기업들이 있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뭐 청약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다른 대안책으로 이제 SK 관련된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이 종목들이 완벽하게 같이 동조화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비중을 낮추셔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을 보시면서 매매를 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2050 탄소 중립, 전기전자, 전지업계, 동참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그리고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몰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7일에 또 삼성전자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언팩 행사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올해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폴더블폰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무래도 OLED 관련된 섹터들도요. 이번 언팩 행사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몰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이번 주 18일이죠. 이때 또 이제 지니뮤직의 실감 음악 콘텐츠가 SF9 앨범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고 이번 주에도 이런 이슈가 있는 만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쯤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9일 날은 오세훈과 안철수 단일 후보 확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역시나 테마주, 특히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비중을 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따라서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삼성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FOMC 전까지 변동성을 대비하시면서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조금 변동성에 민감하지 않게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철순 전문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동시효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미국에서 부양책에 대한 강한 기대감들,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서 뉴욕 증시도 어느 정도는 탄력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탄력을 받았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에서도 끝까지 그 탄력들이 이어질지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통해서 분위기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38%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폭을 쭉 키워내는 모습인데요. 예상 지수는 3,06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함께 0.3% 동반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928.33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뛰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동시효과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디앙스 지금 현재 100% 급등을 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상 체결가 8,39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화승 RNN 살펴보면요. 역시나 7,300원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변경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어서 KC피드 살펴보겠습니다. KC피드도 상한가 진입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14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영전자 역시나 상한가 진입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는데요. 현재 13,8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9.21%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1,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자홀딩스 23.92%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가 22,10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핑거 살펴보시면요. 23% 급등세 보이다가 다시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예상 체결가 23,8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양 현재 15%대 가까운 급등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6,98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파커스 현재 탄력을 다시 잃어가면서 14%대에서 0.52%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0.52%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2,89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잉크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잉크테크 현재 15.74%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온홀딩스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 취득이 결정되어 있고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예상되어 있는 종목이죠. 7,400원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팜스코 현재 6.59% 급등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켓컬리 관련주인데요. 8,57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기술투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9.96%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63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퓨처 살펴보시죠. 현재 7.32%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1,000원에서 예상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진칼 우선주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현재 3.26%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6% 상승한 39,55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기현 현재 5%에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3,8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YOM 현재 5.59% 상승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02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진 윈텍 현재 5%대 상승불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4,265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D캠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10%대 지금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5,7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성호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5.11%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7,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데브시스터즈도 함께 5%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63,00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BC 같은 경우 현재 5.61%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505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덴트 살펴보시죠. 비덴트 같은 경우 현재 3.25%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었는데요. 14,300원에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날 살펴보시죠. 다날은 반대로 1.89% 약세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8,83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양화학 같은 경우 5.22% 상승 출발될 것 같습니다. 4,735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성화학도 5%대 급등세로 출발 예정입니다. 249,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이넥스 살펴보시면요. 현재 1.34%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5,2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JYP 살펴보시죠. JYP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34,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컴투스 살펴보겠습니다. 컴투스 현재 1.31%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9,000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트론 현재 4%대 급등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양화학 살펴보시면 현재도 5%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4,74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CTC 현재 3.64%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8,54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쿠팡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니온 현재 4.98%, 5%대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가 7,800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TSI 현재 4%대 상승에다가 갑자기 보합권으로 또 표정을 바꿨습니다. TSI 현재 예상가 12,9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태영건설 우선주 한번 살펴보시죠. 2.33%대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11,0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NPC 우선주 한번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조금 탄력을 잃었습니다. 보합권으로 표정을 바꿨는데요. 현재 2,39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센코 살펴보시면 현재 3.96%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2,3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현재 5%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3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ECS도 3.81% 거의 4%대 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830원 선에서 예상 체결될 것 같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현재 5%에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4,17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남스틸 3.63%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2,57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우리드 휴브레인도 역시나 3%대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495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IM 현재 2.51%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결가 1,02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베셀 같은 경우도 2.28%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5,83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NC트론 살펴보실까요? NC트론 현재 2.84% 3%대 가까운 빨간불 켜냈습니다. 834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캐몬 현재 2.8%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3,31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는 개장 상황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이번 주 첫 시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조금 정리해 보면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강한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는 물론 유럽 증시들도 모두 다 대부분 탄력을 받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탄력 받으면서 3,050선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또 들어와 주면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죠. 거기에 또 이제 지난 토요일에 마감을 했던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새벽에 마감을 했던 뉴욕 증시도 한번 살펴보면요. 물론 이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술주 위주로는 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또 경기 민감주, 가치주 위주로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되기도 했죠.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자금은 또 어디서 어디로 흘러갈지 개장 상황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코스피 지수 0.1%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동시효과 때보다는 조금 탄력을 잃었긴 했는데요. 그래도 3,055포인트 선에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해서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0.15% 상승하면서 926포인트 선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코스피가 다시 하락 전환을 했네요. 0.05%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3,05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또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바로 또 표정을 바꿨네요. 기관이 150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8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24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기관이 8억 원대, 외국인이 122억 원대 각각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만 13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현재 움직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0.48%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82,40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1%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14만 1,5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69% 강한 탄력 가져갔습니다. 96만 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0.26% 상승 출발하면서 38만 1,5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종목들은 다 또 하락세로 보여지네요. 현대차가 0.4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4만 1,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8% 크게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73만 2천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과는 달리 0.44%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68만 6천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1.04% 하락한 47만 6천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0.84% 마이너스권 움직이면서 29만 4,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현재 기아차와 LG생활건강은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0.82% 하락 출발했습니다. 30만 1,0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 LG전자도 0.3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5만 2천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만 0.3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0만 2천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대체로 혼조세가 보여집니다. 삼성물산이 0.81% 약세권 가져가면서 12만 2,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3% 급락을 하면서 23만 4,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0.11%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요. KB금융이 1.59% 또 상승을 펴내면서 5만 1,200원, SK텔레콤도 0.2% 강보합권에서 25만 5,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2% 하락 출발했습니다. 12만 5,8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66% 약세권 보여주면서 15만 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 0.37%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0.4% 반대로 강보합권 보여주면서 5만 7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2.33% 크게 하락합니다. 16만 7,6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0.46%, CJ ENM도 0.42% 모두 다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CJ만 0.3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3만 7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43% 약세권 흐르면서 93,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넥신이 1.01% 상승 출발했습니다. 10만 1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KMW 1.45% 크게 내주고 있습니다. 6만 1,3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이 1.24%, 원익 IPS가 1.23%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브레인 현재 30만 3,500원, 원익 IPS 4만 8,0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노공업도 1.03% 상승하면서 현재 14만 6,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테마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테마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코로나19 렘데시비르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ST팜이 6.6% 상승을 하면서 82,50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맥스로텍도 4.87% 상승을 하면서 1,185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파미셀 0.3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도 움직임들이 좀 보입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가 12% 급등하면서 8,35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유니온 머티리얼,
9%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4,300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티플렉스도 5.56%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노텍같이 5%대 지금 급등세 보여주면서 2,325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우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현재 히토류 관련주들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료 관련주들도 현재 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KC피드 같은 경우가 상한가 현재 진입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가 4,140원 선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팜스토리도 1.39% 크게 또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해운주들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네요. 페노션이 2%대 상승하면서 6,54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도 1.35%, HMM과 KS해운까지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HMM 현재 21,700원에서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행 관련주들도 오늘 살펴보시죠. 금리의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DGB 금융지주가 2.16% 상승했습니다. 8,05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KB금융 함께 1.79% 빨간불 펴내면서 51,3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BNK 금융지주도 2%, 지금 제주은행 모두 하나금융지주까지 모두 다 1에서 2%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4대강 보험이나 손해보험 쪽도 한번 살펴보시죠. 은행주와 함께 손해보험 쪽, DB손해보험이 2.44% 상승을 하면서 44,1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2.34%, 현대해상도 2%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23만 900원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와 손해보험주들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6개 관련주들 지금 도료독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탄력받고 있는데요. 세리브로가 4.52% 상승을 하면서 2,310원 선에서 지금 흐르고 있고요. 팜스토리 2.0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 또 관련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마니커 FNG도 0.96% 상승하면서 8,4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푸드나무도 0.56% 상승하면서 26,85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림 역시 0.17% 소폭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91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또 움직이고 있는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 한번 살펴보시죠. 네,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6,15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1.29% 상승 출발하면서 35,4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사가 이제 달에 탐험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주항공산업들 계속해서 또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5G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산 네트워크스 0.63%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9,51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KMW 한번 살펴보시죠. 역시나 1.29%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61,500원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5G 관련주들 조금 약세 보여주고 있네요. 에이스테크도 3.69% 하락하면서 19,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나인테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2% 약세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4,87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TCC 스틸은 반면에 0.5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665원 선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아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3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75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시 플러스 코너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FP코리아의 강수민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내 증시 개장 상황부터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지금 오늘 양시장 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나 했더니 또 장 시작하자마자 약보합권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이 오늘 또 나서주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뭐 이번 주에는 FOMC 앞두고 관망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주가는 3천선을 찍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겠네요. 약간 버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FOMC를 바라보는 외국인인데 또 기관은 그 와중에 팔아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 3천선 지켜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FOMC 외에도 또 고위급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또 질비해 있는데 이럴 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버텨내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번 주에는 좀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망하는 거거든요. 사거나 혹은 팔거나. 네.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하시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사거나 파는 것 말고도 관망하면서 좀 더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안 갖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가 입장이라면 관망하기가 좀 쉽겠죠,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특히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게 정말 들고 관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현금화 시켜서 관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떨어질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느낌 받으실 텐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금화를 시켜서 보유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나라가 올해 굉장히 성장세가 분명하다 외신들이 먼저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장세에서 주식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자료를 코스닥의 뭐 기관, 외국인 개인의 또 순매수와 순매도 상위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짜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코스닥과 코스닥 기관 외국인 개인 주간 단위죠? 순매수도 주간 단위로. 네, 주간 단위로 지난 가져오셨네요. 네. 근데 보면 또 기관과 개인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 반대 매매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색깔이 이렇게 칠해왔는데요. 네.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파란색이 기관과 개인 그리고 노란색이 외국인과 개인 반대 매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기관 같은 경우에 개인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개인과 정말 반대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물량을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완전 반대인데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흐름이 보일까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개인들을 굉장히 많이 저격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특히 기관이 요새 많이 저격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도 기관을 따라서 투자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이렇게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들이 버텨오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요. 이런 장세 속에서 아무래도 개인들이 좀 더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파는 종목을 개인이 많이 사고 개인이 많이 파는 종목을 기관이 많이 사고 지금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형세입니다. 근데 기관이 개인의 그 종목을 또 이렇게 다시 물량을 받는 것도 참 되게 독특한 이제 패턴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럴 때 나는 이런 포트폴리오 안에 이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행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지금 개인의 반대 매매를 보이는 것은 개인들이 버티다가 파는 종목들을 주워 담는 그런 형국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이 개인이 이제 다 내려놓은 이 저점에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기관의 매매를 추종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따라 겁니까? 들어가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외국인의 흐름을 추종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흐름을 따라 들어가는 방법을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땠나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좀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요? 오히려 기관이 두 세력을 모두
반대 매매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실여온 거에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 네, 매매를 할 때 전부 다 초록색,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는데 이게 다 외국인과 개인에 대해서 반대 네. 매매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정말 네, 두 세력을 모두 뒤통수 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이 개인과 외국인에 대해서 반대를 이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어떤 경우죠, 지금? 네, 노란색은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반대 매수를 보여준 거고요. 사실은 빨간색이 되게 중요한데 외국인과 개인이 같은 흐름을 보여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많은 개인들이 지금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주로 있어서 어떤 종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은 뭐 대장주들이 많습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페노션, SK 이노베이션, HMM,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인데요. 네. 사실은 뭐 저희가 그동안 맨날 얘기해왔던 대장주들 이 종목들을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도 사고 네, 기관은 팔고 네 네. 이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외국인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개인한테는 되게 좋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주로 오늘 아까도 이제 전화 통화 연결하면서 박철순 전문가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우리 대장주들 말고도 엔터주들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네, 특별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지금 메타버스 그렇죠.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연예인들이 메타버스에 출연해서 앞으로는 좀 온라인으로 가상현실에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JYP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네,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더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 외에도 또 공매도 이슈가 있잖아요. 네. 공매도 이슈에 대한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공매도 때문에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금 이제 공매도를 앞두고 네, 대차거래 수기 입력을 방조한 금융투자협회라는 이런 제목으로 네, 글이 떴습니다. 사실 이제 이 대차거래를 수기로 한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전자시대고요. 그렇죠. 네, 전자시대고 전자에 입력하면 바로바로 이게 전산에 반영이 되는 반면에 수기 거래를 하면 이 수기가 장부에 입력이 되고 장부가 다시 또 전자에 입력이 되고 하는 동안 그 사이에 그 시간차로 인해서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외국인들이 공매도 거래로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적발이 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공매도를 오히려 지금 부추기는 그런 일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 그 월스트리트 배지인가요? 레딧의 네. 월스트리트 배지라는 그런 토론방에서 결국은 게임스탑을 뒤집어 놨던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종토방이나 리딩방에 그런 거 등장할 가능성 없을까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네, 작전주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시장을 흔들어 놓는 그런 작전주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뭐 저희가 이삼형제라고 네, 말했던 그런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정부의 방침에 있어서 아무래도 반발하는 그런 세력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외국인들이 만약에 공매도를 한다 그러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상위 몇 개 빼놓고는 사실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들이 외국인의 공매도에 월스트리트 배지 같이 게임스탑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 우풍상호신용금고 일이 있었거든요. 그 네. 당시에 결국은 공매도 쳤던 세력이 네. 뭐 완전히 피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또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되게 재밌는 게 네, 2021년 한경 머니로드쇼에서 네. 네. 조사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의 90%가 앞으로 백신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올해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기대가 반영된 거 아닐까요? 네, 사실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된 거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1차 접종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니로드 쇼에 참가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조금 이 대상 자체가 너무 한정되지 이미,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도 이미 드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늦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에 바이러스 기념일 하겠다라고 바이러스 독립기념일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늦는 거는 이 주가에 영향이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늦는 건 주가에 영향이 좀 클 수 있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 뭐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렇죠. 같은 경우 네, 굉장히 발빠르게 백신 접종이 시작했고 지금 이제 뭐 절반 정도 뭐 지났다 이런 네,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굉장히 제한이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우리가 뭐 수출 국가잖아요. 그 수출에서도 굉장히 압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의 독립기념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개천절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사실은 뭐 네, 긍정적인 시각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또 보수적인 시각도 함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또 금리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네. 경우 가계빚이 1,000조 가까이 네. 된다 이런 얘기들도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 제일 핫한 이슈가 영끌 비투였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가계빚이 1,000조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 금리 상승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에도 결국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금 이제 1,000조 네, 가까이 되는 이런 엄청난 빚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1%가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제 부담이 11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 코픽스 지수나 은행채 단기 은행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단기 은행채 금리에 연동이 되고 주택담보대출은 코픽스 지수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어느 많이 정도- 올랐습니다. 네. 작년 8월이 아마 저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기 네. 비교해서 신용대출 한 0.6%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되면은 가게에도 좀 직접적인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네, 뭐 거의 시한폭탄 수준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참 네, 난감한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결국 연기금 이야기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네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사실은 개인들이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이 빚 내서 투자한 대부분의 이제 손실을 연기금이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연기금이 사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야 당분간은 큰 문제 없겠지만 변동금리가 문제고 그런데 네. 우리나라 대출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변동금리로 변동금리죠. 대출을 받고 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금리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도 미국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신용중개를 통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주식 거래를 하실 때 뭐 신용으로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자기 주식으로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신용으로 대출 받아서 하시기에는 좀 굉장히 네,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네,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네, 주식도 잃고 빚도 엄청나게 지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투자 방향은 아무래도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신용융자를 통해서 주식담보로 투자를 할 때 그 담보 유지 비율이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그 다음날 하한가로 때리게 되겠죠.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바로 이제 다 이제 가져가서 네. 하한가로 판매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빚을 그걸로도 다 갚지 못해서 네, 더 많은 빚을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400원을 가지고 1,000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400원이 이게 담보 유지 비율의 하한선이고 이게 만약에 400원이 안 되고 가치가 390원이 된다 그러면 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쿠팡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우리 이제 쿠팡이 직상장을 하면서 또 직상장은 아니었죠. 네, IPO에서 미국에서 이제 네.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네.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이제 상장에 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마켓컬리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히 아기상어로 유명한 네, 저기죠, 맞습니다. 네, 스마트 스터디죠. 뭐 거기에다가 제2의 에어비앤비가 국내의 에어비앤비다라고 하는 야놀자도 있고,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들 기업이 미국 시장에 뭐 상장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어떤가요? 네, 사실은 이들 기업이 지금 쿠팡의 선례를 따라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우리는 국내에서 상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이제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얘기지만 특히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을 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더 전해주실 사항이 없을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의 픽을 한번 오늘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픽 저는 이제 섹터로는 풍력 발전. 풍력 발전이요? 발전이요. 네, 네. 풍력 발전을 전해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종목은 CS 윈드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CS 윈드가 풍력 발전 중에서 어느 부분을 생산 아니면 하는 부분입니까? 네, 해상 풍력 타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1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이라는 게 타워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 터빈. 날개를 만드는, 날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터빈 만드는 데가 있고 또 이거 전체를 갖다가 매니지먼트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회사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해상 타워를 타워 만드는 쪽이요? 네, 이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생산 법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동남아, 영국, 해외 진출 법인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주가 급증하는 바람에 2020년에는 지금 8억 달러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바이든 정부와 함께 더 많이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해상 풍력을 2030년까지 100배 정도 늘리겠다 이런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CS 윈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네, 오늘은 오늘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원래 올라갈 때 올라타고 내려갈 때는 조금 조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전문가님들이. 그런데 오늘은 살짝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은 가격대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떨어질 때 한번 들어가 보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런 축에 속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발에서는 아니어도 무릎에서는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한번 주목해 보는 게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FP코리아의 강승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항상 투자하실 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어떤 뭐 종목을 추천해 드릴 때도 항상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기성 앵커가 꼽은 핫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요, 아무래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홍콩 선거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네, 우선 그 미중 고위급 회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8일, 19일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미국 쪽에서는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 참석을 하고 중국에서는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부장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장소와 이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발표된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째서 왜냐하면 그런가요? 블링컨 장관이 이 15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일본, 한국을 방문을 하고 가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순차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순리대로 본다면은 일본 갔다가 도쿄 갔다 서울 갔다가 베이징 갔다가 사실은 그게 맞죠. 돌아가는 게 순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소가 앵커리지다. 네. 물론 얘기할 때는 앵커리지가 베이징하고 워싱턴의 중간쯤 되고 기자들이 근접하기 좀 어려우니까 앵커리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뭔가 하면은 중국이 원해서 이루어진 고위급 회담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라고 발표한 시점이 언젠가 하면 중국의 양회가 열리고 있던 맞습니다. 때입니다. 그런데 네. 양회가 열리고 있을 때 중국이 미국에다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다? 이건 상당히 무슨 긴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상견례를 한다든지 서로 간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중국이 뭔가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제시할 카드가 있다든지 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어떤 이슈가 또 초점이 맞춰질지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홍콩 그 선거법에 네. 관련해서 이제 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거로 보세요. 어떠세요? 네, 일단 홍콩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하원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선거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에 참석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독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는 양회 그 폐막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가지고 리커창이나 왕이 이 외교부장이 이 홍콩 문제나 대만 문제 그리고 신장 위구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레드라인이다. 네.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고위급 회담에서 뭔가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비난 성명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작년에 또 홍콩 보안법이 이제 강행됐을 때만 해도 사실 제재를 공언을 했는데도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과를 얻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을 때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을 했고 그리고 또 홍콩과 중국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금융 거래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비웃는 듯한 그런 자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동참하는 듯한 유럽도 중국이 시장을 좀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장을 열어주니까 투자 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제재 대열에서 좀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홍콩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통해서 컨트롤할 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중국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게 된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만큼은 아마 뭔가 중국을 옥죄일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민우 전문가께서 좀 뭐 허니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정말 허니문이 될지는 두고 좀 봐야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국제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국제유가인데요. 굉장히 지난 주말에 약간 주춤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아직도 이제 가격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 뭐 그동안 흐름을 쭉 볼 것 같으면은 작년 4월에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던 때가 작년 4월 28일입니다. 12.34달러, 1234달러를 맞습니다.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게 WTI 기준으로. 근데 지금 현재 65달러니까 거의 5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흐름을 볼 것 같으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던 작년 9월부터 강세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6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린 정책, 뭐 그린 뉴딜 정책,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추구하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오른다. 어째서 그럴까요? 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CNBC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선 그 미국의 셰일 가스 같은 경우에 채굴 비용이 30 내지 40달러고 네. 러시아의 원유 채굴 비용은 20달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달러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가가 이렇게 6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은 결국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 유가가 더 오르는 것을 갖다가 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달 28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연방 정부 소유의 땅이나 해안에서는 석유나 가스를 시추하지 예. 못한다라는 그런 행정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셰일가스 생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 상승을 갖다가 누르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서 풍력이나 태양광의 인프라를 많이 두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것 자체는 도심, 그러니까 전력을 소비하는 데서 많이 떨어진 도심 외곽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부터 전력 소비처까지의 송신선로가 필요하고 송신탑이 필요하고 네. 또 그까지 가는 도로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뭔가 하면은 건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아. 건설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건설 중장비가 도입이 될 것이고 건설 중장비는 석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지금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하겠다. 그렇죠. 전기차 쪽으로 정책을 갖다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풍력이나 태양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전기차가 충전하는 전기는 결국은 석유나 석탄으로 만든 전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뉴딜 정책이 물론 장기적으로 간다면야 석유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석유 수요를 갖다가 부추기는 더 부추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70달러를 넘었을 것 같다. 사실은 70달러를 참 깨기 어려운 저지선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달러를 넘었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이 원유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좀 신빙성이 가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성 앵커가 꼽은 핫 이슈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느덧 9시 40분을 향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나서 갈팡질팡 좀 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수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다시 0.19% 상승불 켜내면서 306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3060.33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4% 상승폭 약간 키워내면서 927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수급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도세였는데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11억 원대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만 76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거의 800억 원대 가까운 물량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대 가까운 물량 출회하고 있고요. 기관도 200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만 88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만 0.48%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2,4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71% 상승불 켜내면서 14만 1,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2.86% 상승하면서 97만 1,0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도 1.18% 탄력받으면서 38만 5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0.86%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24만 4,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역시나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9만 6천 원 선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가 0.21% 하락을 하면서 48만 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2%대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29만 1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 3.5%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85,7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EV6 전기차를 이제 완전히 공개함으로써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대모비스도 함께 0.1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3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0만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삼성물산이 0.4%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2만 3천 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3.51% 시세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23만 4천 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0.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5만 600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SK텔레콤과 NC소프트는 움직임 보이지 않으면서 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신한지주가 0.72% 상승하고 있습니다. 35,2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0.26% 강보합권 움직이면서 78,100원 흐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융이나 손해보험 쪽들 계속해서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SK가 0.97%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25만 5천 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전력은 0.65%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LG 지금 0.33% 강보합에서 움직이면서 92,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개 종목 한번 살펴보면요. 혼조세가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이쪽 좋지 않습니다. 거의 1% 넘는 약세권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만 4,800원, 셀트리온 제약이 14만 9천 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이 1.33% 시세 가져가면서 15만 2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게임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펄어비스가 0.07%, 카카오게임즈 0.2%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0.29% 지금 내림세 보여주면서 17만 1,1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CGN이 0.38% 내림세 가져갑니다. 12만 9,7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함께 1%대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32만 2천 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0.3%대 강보합권 움직이면서 역시 엔터 관련주들 좀 흐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KMW가 0.16% 상승불 켜냈습니다. 62,3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제넥신이 0.81% 강세 보여주면서 99,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 0.62%, 솔브레인 0.85% 지금 약세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이 30만 4,7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셀리버리가 1.71% 크게 상승하면서 13만 7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장비 쪽입니다. 현재 운수장비 업종 1.08%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크게 탄력받다가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지만요.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학 업종도 살펴보시면요. 0.06% 아주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흐름이 비슷하네요. 계속 장 초반에 받았던 강한 탄력을 모두 다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기 한번 살펴보면요. 기계 쪽은 0.22% 흐름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994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기전자도 함께 0.18%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3,34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 및 금속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0.24% 소폭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세 흔들리면서 다시 탄력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제조업종입니다. 0.2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3,000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유통 살펴보시죠. 오늘 1%대 시세 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665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금융업종도 현재 금융업종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3.09% 크게 상승을 하면서 975포인트 선에서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락 문화 쪽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0.51%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576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현재가 지금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현재 다시 또 모습을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0.02% 다시 하락불 켜내면서 3,053포인트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2% 강보합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926.64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컬리 관련주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켓컬리가 이제 연내에 이 나스닥 시장,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검토 중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8억 달러 정도의 이제 시장 가치를 시장 가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켓컬리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KCP도 현재 상한가 진입하면서 4,140원대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양도 16%, ECS도 14%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우양 현재 7,060, 그리고 ECS도 7,55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8%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팜스코 6.4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DSC 인베스트먼트도 1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오소프트 0.24%, KCS 0.37% 강보합 움직이고 있고요. SK 네트워크스 2.33% 급등하면서 5,72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프닝벨 일부 어느덧 인사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 2부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김 기자 앵커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